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2월 10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증시 상승 출발했지만 윗골이 달면서 지지부진하게 코스피 코스닥 흘러갔습니다. 종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5,310선, 1,110선에서 쭉 유지가 된 것 같습니다. 미국발 훈풍을 좀 기대를 해봤는데 미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 힘이 국내 증시까지는 닿기에는 좀 부족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이 움직이고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움직이고 미국이 움직인다. 미국 시장을 우리를 커플링한다. 이제 완전 판이 바뀌었다. 예, 미국이 우리나라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일단 미국 증시 그리고 내일 우리 증시에 대한 전략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 플러스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자,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마감 상황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0.07% 상승. 막판에 상승폭이 조금 더 줄었습니다. 5,310에서 5,301포인트까지 내려갔고요. 코스닥은 1.1%로 낙폭을 더 키웠네요. 1,115포인트에 오늘 시장 마감됐습니다. 자,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좀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반대로 개인만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 수급 상황 이렇게 살펴봤고요. 오늘장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 시장 한 번에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과장. 뭔가 좀 부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과장 뭘까요? 자, 소프트웨어 아마겟돈이 과장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댄 아이브스가 최근에 있었던 AI 소프트웨어가 좀 잠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소프트웨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데 이거 좀 과장됐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시장의 서사가 지나치게 비관적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하락한 것은 저가 매수의 전략으로 통한다라고 해서 작가 AI 30 리스트에 세일즈포스와 서비스나우가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간밤에 오라클이 오랜만에 9%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팔란티어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잠식, 이 아마겟돈의 타겟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도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댄아이브스가 이야기한 세일즈포스와 서비스나우도 3%, 1%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이제 국내 MPU를 만들자라는 움직임과 함께 오늘 국내 AI 소프트웨어도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퓨리오사 관련주로 나와 있는 4x4, DSC 인베스트먼트와 TS 인베스트먼트는 투자를 집행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상한가에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좀 차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또 대형 AI 소프트웨어인데 그렇게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허용, 뭔가를 허용했다라는 것인데 오늘 뉴스 통해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대형마트 새벽 배송을 허용했다. 요즘 AI가 사진을 정말 잘 만듭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자, 새벽이죠. 밤입니다. 쿠팡이 한쪽에 있고 이제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이제 편으로 나눠 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담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작전 타임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 배송의 강자죠. 쿠팡과 맞서서 이 새벽 배송 허용은 얼마나 또 지켜야 할까? 이 부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당에서 이제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했습니다. 그동안. 하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 좀 추가 조항으로 앞으로 온라인 주문 같은 경우는 배송을 허용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데요. 여기서 오늘 국내 수혜주들을 좀 짚어보자면 마침 CJ 대한통운은 오늘 실적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실적이 아주 좋았고요. 최근에 신세계 그룹주들 이마트를 포함해서 이마트 물량들을 모두 CJ 대한통운이 배송을 하고 있고 여기 네이버 온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롯데쇼핑도 오프라인 매장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오늘 여기와 함께 유통 관련 주들이 좀 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CJ 대한통운 강한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요. 똑같은 이제 또 택배사를 하고 있죠. 한진도 오늘 9%대 올라갔습니다. 이마트가 장 막판에 더 올라가는 모습, 롯데쇼핑 14%대 유지했고요. GS 리테일도 6.43%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출시, 새롭게 뭔가 나왔습니다. 출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어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코스닥 3천에 대한 힘을 계속 주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코스닥 액티브 ETF를 출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국내 또 명가로 불리는 타임폴리오 운용에서도 코스닥 액티브 ETF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액티브가 뭐냐? 우리가 이제 코스닥 150 ETF는 있지만 거기는 이제 150개의 종목들을 균일하게 넣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액티브는 이제 매니저가 그 안에서 종목의 우선순위와 비율을 필요할 때 늘려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동적으로 좀 더 크게 도전적으로 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걸 액티브라고 합니다. 타임폴리오, KB자산운용, 현재 KB자산운용 라이즈바이오 탑10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보니까 6개월 동안도 28%, 1년 했을 때 더 높아지는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은 현재 예정, 미래에셋 운용도 현재 내부에서 스터디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현재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모두 한번 살펴봤습니다. 과장 AI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이제 택배사들 이제 새벽 배송이 허용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관련주들의 흐름 오늘 증시 인사이트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 ETF가 출시되긴 하지만 오늘 코스닥의 흐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코스닥 오늘 하락했지만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넘어가시죠. 우리 증시 오늘 오전 동반 상승 출발했지만 금세 흐름이 갈렸습니다. 수급이 희비를 좀 가른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한 코스피는 올랐고요. 코스닥은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많았지만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 살펴보고 내일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S증권 디지털 영업본부 염승환 이사, IBK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염승환 이사님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리뷰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너무 변동성이 컸거든요, 그동안. 좀 이런 날도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좀 줄어들어야 다음 또 상승을 대비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오늘도 또 위로 너무 오버슈팅을 해버리면 또 밑으로 또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는 너무 극심했고 근데 일단 설 명절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뭐 당연히 또 이제 팔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죠. 맞아요. 예, 명절 대비해서. 그래서 좀 이번 금요일까지는 오늘 딱 시장 보면서 느낀 건 좀 주도주 며칠 쉬겠구나. 그리고 오늘 바로 내수주가 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또 명절도 있다 보니까 시장 좀 잠깐 쉬고 근데 그 쉬는 게 뭐 밑으로 과격하게 쉬는 게 아니라 굉장히 견조하거든요, 지금. 뭐 코스닥은 사실 어제 뭐 연기금 뭐 투자 확대 얘기 때문에 맞아요. 좀 그게 이제 확대 해석돼 가지고 좀 막판에 좀 이렇게 너무 급등한 감이 있어서 그걸 누르는 건데 그래도 이 정도 하락이면 굉장히 저는 좀 선방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굉장히 좀 순항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0.07% 상승, 코스닥이 1% 하락. 평소에 우리가 봤던 수치에 비하면 이게 한 체감은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수치라고 우리가 볼 수 저희가 있을 것 어제 같아요. 막 증시 지수가 2% 오르는 게 강보합인 것 같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도파민에 했잖아요. 젖어 있었죠. 너무 그 도파민에 젖어 있다 보니까 오늘 이게 좀 성에 안 차는 그런 네. 느낌인데 아무튼 영 이사님은 그래도 오늘 시장 긍정적인 힘들 좀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팀장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공교롭게 이제 여기 상암동 올 때마다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매주. 네. 화요일마다. 네, 오늘 이제 양시장 모두 좀 윗꼬리를 좀 달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이번 주 정도는 자주 볼 것 같다라는 좀 생각. 그러니까 시장의 집중력이 좀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명절 전에는 강한 고점 돌파는 뭐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좀 수동적인 상황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외국인들은
코스피 쪽의 프로그램, 또 그다음에 코스닥은 레버리지 ETF를 위시로 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좀 변동성을 좀 만드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다소 수급이 적극적인 어떤 돌파에 의한 속도감을 주기보다는 그냥 그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뭐 적어도 이번 주에는 좀 높아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불편한 금리, 불편한 환율 뭐 이런 대외 변수의 민감도를 높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치가 잘 나오는 이 금융주들이 오늘 시장 대비 좀 강세를 보인 이유가 실적 좋고 뭐 밸류에이션 좋고 뭐 주주 친화적 좋은 금융지주나 증권 이런 쪽이 아무래도 좀 선호도가 좀 올라왔을 가능성이 예.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염사께서도 이제 짚어주셨죠. 유통, 음식료, 운송 뭐 이런 쪽 약간은 좀 한 발 좀 떨어져 있었다는 그런 좀 소외됐던 네. 이제 그런 내수 그다음에 이런 쪽에 좀 강세가 좀 나왔다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베타, 그러니까 시장의 민감도 대비 좀 약했던 종목들이 강세가 나오는 그런 시점에는 저희 경험상 시장이 약간은 소강 국면으로 갈 가능성을 좀 보인다라는 좀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설명절 이전에는 조금 변동성을 줄여서 속도감을 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여러 가지 좀 단서가 보였다 이렇게 좀 요약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명절 연휴 앞두고 사실 이제 내일 매도를 하고 금요일에 이제 좀 현금을 챙길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까지는 우리가 어떤 흐름을 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좀 이런 오늘 같은 흐름이 좀 연장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섹터들 하나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 열어주시죠. 오늘 보면 어제 또 치맥 회동이 있었습니다. 깐부가 아니고 구구 치킨집이었더나 뭐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왜 최태원 회장 없었을까 좀 아쉬웠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둘이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염승환 이사님. 우리가 젠슨왕 행동 하나하나에는 좀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이제 삼성동 와서 회동을 할 때도 결국에는 위너도 젠슨왕일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최태원 회장과의 어제 회동 어떤 의미가 좀 숨어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결국 HBM 같고요. 지금 HBM 좀 뭐 삼성이 먼저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HBM4 먼저 통과했다. 근데 이제 어제 또 회동이나 뭐 이런 뉴스를 또 종합해 보면 뭐 누가 먼저 했는지는 좀 명확하진 않지만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 삼성이 먼저 하더라도 HBM의 그 경쟁력 자체가 그동안 이제 이 엔비디아랑 몇 년간에 같이 해온 그 신뢰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점유율은 여전히 하이닉스가 좀 많이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건 SK 하이닉스가 한 70%, 나머지를 이제 삼성과 마이크론이 나눠 가질 텐데 어제 보니까 세미 애널리시스라는 이제 곳에서 좀 분석한 자료를 보면 마이크론은 이제 점유율이 0으로 갈 것 같다. 그래요? HBM4는 예. 그 얘기가 나왔는데 뭐 그게 진짜인지는 확인할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삼성의 경쟁력이 많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닉스가 잘하는 거야 뭐 다 아는 사실이고 삼성이 반격하느냐의 문제인데 삼성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이크론에도 뒤쳐졌던 부분들을 이번에 좀 만회하면서 아마 30%, 뭐 20이나 30 정도는 차지하지 않겠냐. 최소한 마이크론보다는 맞아요. 위에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어쨌든 뭐 치맥 동맹을 좀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뭐 젠슨왕과 이 최태원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좀 은근한 것 같고 HBM4에서도 좀 굉장히 압도적인 네. 하이닉스가 점유율을 좀 차지하지 않겠냐. 그리고 기사 보니까 그 엔비디아 이제 젠슨왕 CEO가 굉장히 좀 이제 속도 좀 높여달라. 예. 빨리 만들어줘. 이거를 좀 네. 강조를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부합했는데 마이크론이 조금 모르겠습니다. 기술 경쟁이 떨어진 건지 D램 속도가 좀 이제 엔비디아가 원하는 속도를 못 맞춰주는 것 같아요. 이 구현 속도 자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한번 확인하는 그런 언론 기사들도 나왔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 결국 이게 뭐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는 아니고요. 뭐 HBM4는 하이닉스가 잘할 거라는 건 또 이미 시장에 반영은 됐기 때문에 예. 뭐 일단 확인하는 그런 좀 과정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뉴스 나오고 오늘 SK하이닉스 엄청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럴 수 생각했었는데 있어요. 뭐 한 2% 정도 올라가긴 했었는데 결국에 하락 마감했더라고요. 뭐 저는 한쪽에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이제 뭐 장 초반에는 좀 강세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업계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떤 HBM만 한정한다면 SK 하이닉스가 선도하는 그 위치가
요 다음 세대, 그러니까 8세대까지 HBM5까지 SK하이닉스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위상이 흔들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제 반도체 업계에 예. 있는 사람들 네. 얘기를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삼성이 이제 이렇게 후발 주자로서 이제 치고 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뭐 저번 지지난 출연 때 말씀드렸듯이 허니버터 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그거 하나가 너무 갖고 싶은데 이거 하나만 팔지 않으니 다른 것까지 이렇게 애둘러서 사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삼성전자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파운드를 엮어간다라고 하면 이 선순환의 어떤 구조를 만들고 그러면 이제 좀 점유율을 좀 늘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뭐 그 저 회동으로서 이제 더욱 공고해지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HBM 쪽에 SK 하이닉스의 위상에 바뀔 가능성은 사실은 크지 않다라는 걸 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그냥 네. 확인 차원 뭐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뭐 치맥 회동 이런 게 있었지만 반도체주들의 영향은 그다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나마 SK하이닉스 쪽에서 이런 소식 때문은 아니겠죠, 윤승환 이사님? 오랜만에 외국인이 좀 들어왔습니다. 최근 제가 봤을 때 9거래일 내내 계속 팔기만 했었거든요. 외국인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게 많이 걱정이 됐는데, 외국인 비중과 SK하이닉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좀 많이 팔았어요. 네. 많이 팔았는데 요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뭐 매수한다고 오르는 것도 아니고 뭐 매도한다고 급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최근에 성적표는 개인 투자자가 압도적으로 좋아요. 수익률이. 그래서 오히려 엇박자를 지금 이제 외국인이 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엇박자다. 최근에는. 근데 어쨌든 뭐 그게 영원하다 이런 게 아니라 외국인들도 다 똑같은 저는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들도 최근에 이제 위험 자산 좀 줄이는 과정,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많은 이제 외국계 펀드 같은 데서도 위험 자산 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이런 것들이 포지션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줄이는 과정에서 사실 한국 반도체 기업들 투자를 많이 했던 펀드들은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좀 위험 관리 차원에서 그걸 좀 해치 차원에서 매도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건 그거죠. 이게 외국계 증권사나 뭐 그런 데서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을 꺾고 뭐 업황이 뭐 겨울이 온다 뭐 이런 옛날에 보고서도 많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외국인들이 그걸 믿고 팔았다면 이건 펀더멘털 문제라 네.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예. 되게 오래 가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뭐 지금 계속해서 목표 주가들이 다 올라가고 있는 맞아요. 상황에서 펀더멘털은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네. 사실 뭐 미국의 소프트웨어 문제도 사실 우리나라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위기지 그들의 파이가 저기 뭐 오픈 AI나 네. 구글 제미나이로 옮겨가는 것뿐이거든요. 사실 그게 더 좋은 그림이죠. 왜냐하면 AI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반도체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뭐 약간의 소음은 있었지만 그거는 대세랑은 좀 무관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파는 건 저는 뭐 걱정하지 약간의 않아야 된다. 위험 관리, 네. 예, 뭐 그런 이슈 아니면 또 차익 네. 실현. 어. 그래서 최근의 흐름은 외국인이 뭐 우리나라 시장을 지금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은 네.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 오히려 뭐 요즘 개인 투자자들이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여쭤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좋을 때가 있어요. 그걸 본다면 이 시장 참여자들은 HBM에 대한 프리미엄보다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D램에 대한 데를 더 높이 평가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젠슨왕이 그 정답을 계속 주고 있잖아요. 메모리 부족하다. 그 HBM도 부족하지만 그 핵심은 디램이죠, 범용디램이죠. 네. 범용디램 거기에 낸드까지 연결되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낸드 세계 1위가 삼성전자입니다. 네. 사실. 그리고 범용디램 세계 1위고 근데 범용디램 사이클이 사실 작년 여름만 해도 터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이제 가을부터 터졌고 공급은 절대 부족하고 근데 메모리 3사는 범용디램보다는 생산 능력이 있으면 HBM에 다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외국 마진이 좋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범용디램 그리고 계속 절제하는 것 같아요. 굳이 뭐 여기서 투자를 증설을, 네. 증설 뭐 이게 적극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이제 맞아요. 그냥 수요 맞춰서 단계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시장이 알다 보니까 당연히 모멘텀상으로 삼성한테 더 유리하고 네. 사실 지난 몇 년간 사이클 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2배 올랐는데 하이닉스는 한 500% 정도 주가 올랐거든요. 뭐 정말 많이 올랐죠. 예, 압도적인 상승률이에요. 지금 몇 년을 딱 이렇게 살펴보면. 그래서 그런 격차도 있었기 때문에 삼성이 더 PER로 보면 하이닉스가 더 싼 건 맞는데 이제 그동안의 어떤 수익률로 보면은
삼성이 아직까지는 월등히 못 올랐고 또 하나가 더 있죠. 파운드리 기대감도 되게 크죠. 요즘에 그렇죠. 뭐 TSMC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TSMC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수요고 그래서 내년에 오늘 또 한 보고서도 나왔죠. 내년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아마 흑자 전환할 것 같다. 네. 그 얘기도 나오니까 이건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지 않은 무기죠, 사실은 삼성만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즘에 더 삼성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잘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좀 주춤했잖아요. 아, 이게 좀 매수의 포인트가 됐을까? 오늘 이런 궁금증을 가지셨던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정경민 팀장이 보실 때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익 추정치가 내년까지 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막 작년 연말만 해도 100조 얘기 나오다가 지금 뭐 200조 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뭐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익 추정치가 쭉쭉 올라간다라는 거는 매수의 기회도 됩니까? 저는 뭐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좀 힌트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지금 신규로 종목을 보시는 분 중에 딱 하나를 골라야 한다라면 저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는 게 반도체로. 예, 뭐 다른 거 괜히 그냥 기웃기웃 거리시기보다는 네. 딱 집중해서 한 종목에 딱 집중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저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뭐 최소 30 많으면 한 50% 정도까지는 더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영업이익 100조를 만들고 200조가 이게 달성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상방이 열려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의 논리를 펼 수 있는 지금 메모리의 부족 현상, 그다음에 또 가격의 인상 현상 이런 것들이 좀 투영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점은 저는 지난번 출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이 강세장의 유효 기간 놓고 봤을 때 올 연말까지는 크게 어려움 없이 좀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딱 하나 좀 이제 약간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4분기에 중국 쪽에서 이제 낸드가 대량으로 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YMTC가 이제 연간 30만 장의 웨이퍼를 가지고 맞아요. 낸드의 출하량을 좀 늘릴 가능성인데 과연 이제 그게 나왔을 때 그리고 그런 전망이 있었을 때 낸드의 가격이 어떻게 변동이 되느냐. 지금 낸드 가격의 상승세가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속도를 좌우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HBM은 방향성을 보여주고 D램은 어떤 이제 사이클의 업사이클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 사이클 위에서의 속도감은 뭐 샌디스크나 뭐 키옥시아 이런 것들이 뭐 몇 배씩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속도를 좀 좌우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올 4분기에 이제 중국 쪽에서 낸드가 대량이 풀리면 낸드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속도감이 어떻게 될까 이제 요게 좀 걸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 전까지는 사실 저는 거의 리스크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딱 한 종목을 뭐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신규 투자자분들의 경우에서도 네. 이 두 종목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가장 현명한 모범 답안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뭔가 그 중국 낸드 이야기는 좀 굳이 뽑자면 이런 악재가 네.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걸로 좀 해석해봐도 될까요? 네, 뭐 좀 너무 좋은 얘기만 하다 보니까 네. 그래도 뭐 하나 좀 구석은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근데 아직까지 하나쯤은. 당분간은 이제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이제 그런 문제라고 좋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소재 장비주들도 오늘 좀 담아갈 수 있는 기회였을까요? 원희가 IPS 같은 종목이 거의 한 11% 하락하더라고요, 오늘. 저도 좀 요인들을 좀 찾아봤는데 딱히 이럴듯한 요인들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특히나 뭐 리노공업이나 이런 실적 발표가 나쁘지 않게 나와도 오늘 전반적으로 밀렸던 이유는 이제 크게 전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 코스닥이 밀렸다라는 게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건 뭐 100%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저희 이제 브로커들이 추정을 하는 겁니다. 네.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새로운 운용사들을 위탁 운용사를 맡기게 되는데 그 시점이 이제 설 연휴 이후에요. 2월 하순부터 그다음에 3월 초순 이렇게 해서 이제 신규 운용사를 맡기게 되는데 그럼 그 전에 운용을 했었던 탄력한 곳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좀 정리하는 과정 그리고 거기에 또 벤치마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번 주에 소부장 종목들이 조금 거칠게 움직일 것이다. 이미 지난주에 약간 예고가 좀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 정도로 이렇게 거칠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소부장은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이번 주에 좀 거친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신규 매수는 뭐 이번 그 설 연휴가 지나고 난 후 뭐 목요일 금요일 이틀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 다음 주 정도에 반등력이 좀 좋은 종목 위주로 가져가시는 게 좀 어떨까? 아직까지는 좀 관망이 필요한 이제 그런 좀 흔들리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휴 끝나고 반도체가 움직인다면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서 펀더멘탈 괜찮은 종목 골라본다면 소부장에서 괜찮은 종목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AI 소프트웨어 이야기입니다. 오늘 정부에서 NPU 국산 NPU 쓰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뉴럴 프로세싱 유닛, 신경망 처리 장치입니다. 이 추론이나 AI 연산에 최적화된 칩이고 뭐 GPU나 CPU에 비해서
전력 소모가 좀 적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연산하지 않고 직접 뭐 이런 앞서 있는 노트북이나 뭐 이제 모바일에 직접 스마트폰. 여기 침을 넣어서 온디바이스 AI 같은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연송환 이사님 오늘 국산 NPU 만들겠다. 그래서 저도 오히려 좀 하드웨어적으로 온디바이스 AI, IP 디자인하우스 이런 곳이 오를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냥 퓨리오사로 다 쏠려갔더라고요. 모든 수급이. 이 이유는 좀 뭐라고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여기가 가장 대표 회사이기 때문에 네. 좀 상징성이 있는 것 같고 또 창투사들이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좀 비상장 기업들이잖아요. 그쵸. 그런 쪽이 좀 많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투자해놨던 그런 창투사들이 좀 급부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은 시장에 이런 이제 재료들이 되게 좀 잘 이렇게 스며드는 시장이에요. 이게 좀 시장의 유동성이 유동성장이다 약간, 예. 보니까.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사실 우주에 태양광 한다는 게 사실 저는 좀 당장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예. 그걸로 멀리 뭐 그 있죠. 무거운 하나 솔루션이 3만 원에서 5만 원 가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유동성, 그러니까 약간 된다고 싶으면 일단 시장 일단 들어 올리는 장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되는 좀 장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이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하기로는 또 여기 관련된 뭐 디자인 하우스나 이런 쪽으로도 생각도 하셨지만 사실 이들은 또 최근에 올랐었거든요. 꼭 이 이슈만이 아니라 삼성 파운드리 이슈로도 좀 올라가다 보니까 또 새로운 걸 찾으면서 창투사 관련주들도 좀 급부상했던 것 같고, 근데 창투사도 계속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이 벤처기업들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게 좀 육성화하는 목표거든요. 거죠. 예. 예. 그래서 코스닥도 3천 만드는 목표는 지수를 그렇게 목표로 잡긴 했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코스닥 시장을 좀 벤처 생태계로 좀 만들자. 예, 이렇게 질을 높이자는 건데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창투사가 될 수 있고 또 국민성장 펀드에서도 벤처 기업들이 아마 투자가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당연히 기존에 좀 괜찮았던 뭐 이런 기술주나 뭐 비상장 회사들을 투자했던 창투사들의 가치는 좀 올라갈 수 있고 또 미래에셋 벤처도 사실 이제 스페이스X 이슈 때문에 그렇죠. 엄청나게 좀 올라가긴 했는데 뭐 국내 창투사에서도 어쨌든 뭐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투자했던 그런 그 포트폴리오들이 좋다면 네. 계속해서 지금은 뭐 유동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저는 좀 올해 창투사들도 좀 어쨌든 코스닥에서 우리가 보면 보통은 뭐 바이오나 반도체 소부장만 보지만 사실 창투사 많이 안 보죠. 안 보죠. 예. 예. 그리고 너무 변동성이 커요. 예. 좋을 때는 좋은데 그리고 빠지면 비트코인도 또- 엮여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부진했지만 근데 올해는 저는 좀 달라지지 않겠냐. 와, 정말요? 예, 그래서 저는 좀 괜찮게 보고 있고 이거는 뭐 사실 요거랑 관련 없는 얘기지만 세계 최고의 창투사는 저는 구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알파벳이 정말 지분 투자 엄청 잘해놨어요. 네. 스페이스X도 한 7% 갖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그건 그냥 갑자기 굉장히 생각이 나서 예, 말씀드려봤습니다. 아니 저는 오늘 이 창투사들 흐름 자체가 되게 오늘의 일회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부 정책이랑 같이 그러게요. 엮어서 보면 좀 더 길게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사님 말씀이었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럼 창투사들 흐름 지속성. 네, 뭐 저는 지속성이 그렇게 클 것 같진 않아요. 솔직한 말씀으로 드리면. 그리고 개인적으로 창투사에 좀 이렇게 아픈 추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창투사 업종 전체의 움직임이 동시에 강세로 나오는 거를 딱히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셋 벤처 투자처럼 이게 스페이스 X와 같이 이게 딱 특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재료에 의한 상승에 대해서는 뭐 수긍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이러한 것이 이 정도의 성과를 내서 그동안에 뭐 내부 수익률을 얼마 올릴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아웃풋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인이 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수긍을 할 수 있는데 뭐 제가 이제 뭐 저도 오래됐다면 오래된 이제 이런 그 증권업에 좀 발을 담그고 있는데요. 네. 창투사 특유의 그 애매함이 주는 이제 그런 강세 시그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뭐랄까 이것저것 다 올랐으니 이제 창투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지분 투자해 놓은 것들의 가치도 이제 좀 올라올 때가 되지 않았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경우가 좀 굉장히 좀 많았기 때문에 뭐 걔네들이 투자하고 있는 것도 이제 시장 가치가 어느 될 거고 이게 또 상장을 해서 뭐 이것까지 이제 스토리가 쭉 연결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이 어떻게 강세로 이제 이어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단편적인 요인으로 창투사 뭐 이렇게 발만 담궈놓은 회사들 이렇게 좀 얘기만 뭐 퓨리오사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딱 하나 나온 거거든요. 네. 그 이제 그 NPU 관련된 유니콘은. 근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투자한 것들이 다 이렇게 터진다 그러면 뭐 정말 이거 비유하자면 뭐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 그 뭐
그 올림픽에서 뭐 금메달 한 30개 딴 거랑 비슷한 확률일 거예요. 근데 지금 창투사가 이렇게 좀 강세로 보이는 거는 약간 좀 테마적인 그런 성격이 어느 정도 좀 있어 보이고 또 암호화폐의 그런 변동성이 만드는 그런 요인들도 좀 있기 때문에 창투사 투자하실 때는 그 창투사가 그러니까 스페이스X처럼 네. 뭔가 이 주가를 올리고 여기에 특정을 해서 가치를 증분시킬 수 있는 그런 아웃풋이 나올 만한 그런 투자안이 있는가. 옛날에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투자했었던 창투사 이런 거는 이제 뭐 BTS 하이브가 상장하기 전에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어서 이제 며칠 상한가를 갖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수긍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창투사 그래서 이제 무슨 창투 그러면서 확 올라가는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편승을 해서 좀 네. 테마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또 창투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또 쌉니다. 동전주들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창투사를 좀 잘 뜯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네.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창투사에 대한 다양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는 창투사 같은 매력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막 여기저기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이게 겹호재라고 해서 팡 올릴 때도 있고 시장이 또 안 좋을 때는 호재가 약해 보이니까 안 올리는 그런 특징도 좀 있습니다. 창투사에 대한 장단점 잘 파악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필요요사 AI로 좀 넘어와서 염승환 이사님 이쪽 필요요사 AI가 그 팹리스인 거잖아요. NPU를 만들겠다면 직관적으로 국내의 뭐 파운드리 기업들을 투자하는 것도 포인트가 지금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근데 이게 규모가 얼마냐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파운드리를 했을 때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파운드리밖에 없잖아요, 사실상.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미국에도 큰 공장들이 좀 지어지고 있고, 예. 근데 이제 이 물량들을 뭐 충분히 소화는 가능하지만 이게 뭐 삼성 파운드리의 뭐 실적에 큰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려운 규모는 아닌가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파운드리 쪽에서 커지려면 이제 미국 기업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물론 이제 필요해서도 좋지만 이런 것들 통해서 또 기술력을 더 좋은 쪽으로 좀 이제 발현시킬 수 있겠지만 핵심 포인트는 결국 테슬라죠. 네, 테슬라 20조 수주 받은 거 이제 네. 아마 양산이 아마 내년부터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삼성 파운드리. 네,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이제 높은 수율을 내주느냐, 요게 이제 삼성 파운드리를 좀 결정짓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애플 수주도 받아놨고 맞아요. 또 이제 제일 가까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월 말인가요? 갤럭시 이제 신모델 나오죠. 거기 엑시노스 2600인가요? 탑재되거든요. 맞습니다. 그것도 삼성 파운드리.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파운드리 관련주를 보셨을 때는 저는 가장 가까운 이슈는 이번 달 말에 나올 좀 갤럭시 신모델에 그러네요. 그 시스템 반도체가 잘 들어가서 이제 우리 좀 고생 많이 했잖아요, 사실. 맞아요. 이게 얼마나 근데 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또 최근에 대량 양산까지 들어간 거 보면은 수율 괜찮은 것 왠지 같아요. 이번에 느낌이 좋아요. 네, 그래서 그것만 좀 별 문제 없다면 파운드리 좀 흑자 전환 길로 좀 가지 않겠냐 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이야기가 좀 나왔었죠. 오늘 한 발 떨어져 있었던 내수주들이 좀 많이 올랐었다. 유통, 소비, 항공, 여행 다 들썩이는 모습이었는데요. 한번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 이사님, 일단 가장 큰 이슈는 새벽 배송 허용 이쪽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마트, 롯데쇼핑 다 엄청 강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궁금한 건 정말 쿠팡한테 승리를 할 수 있을까? 탈팡 비율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와서요. 근데 어떻게 이제 보세요? 이거죠. 이제 주식 관점에서 보시면 이들이 이제 쿠팡이 눌려서 뭐 롯데도 힘들었고 뭐 이마트도 사실 쓱다큰 거의 존재감이 없어져 치킨 버렸고. 게임의 패자들이잖아요. 그럼 사실. 여기서 나쁠 게 뭐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배터리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배터리도 보시면 전기차 안 팔리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게 더 이상 악재가 이제 안 먹혀요. 네. 그럼 이제 주가는 이제 바닥에서 횡보를 하는데 여기 최근에 이제 로봇 이슈 붙으면서 배터리가 한번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새벽 배송이 허용한다고 대형마트가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쿠팡 이긴다 이게 아니라 맞아요. 없는 모멘텀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이거 정부가 주는 거죠. 그리고 이마트 입장에서도 이걸 하게 되면 지금 뭐 롯데쇼핑도 마찬가지고 이마트도 이게 영업시간 제한이 걸리니까 밤에 새벽 배송 하고 싶어도 그 창고를 이용을 못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마트라는 좋은 거기 이제 창고가 있는데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물류 창고를 또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건 돈도 많이 들고 그렇다고 이제 와서 뭐 쿠팡처럼 투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열어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서 모멘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또 최근에 쿠팡의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맞아요. 사실 뭐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또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생각지 않은 호재가 나오면 주가는 당연히 반응합니다. 네. 거기다 또 강세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뭐 백화점이 오른 거는 뭐 이거랑은 좀 별개겠지만 최근에 백화점 특히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 워낙 좋거든요.
부의 효과가 생겨요. 명품. 그래서 최근에 어제 신세계 실적 발표 이제 내용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실제 명품 매출이 많이 늘어났어요. 30% 늘었다고 예, 하더라고요. 하이닉스 성과 보셨잖아요. 뭐 그게 이제 어디로 백화점으로 가요? 가나요? 백화점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가 소비로 가는 돈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내년엔 더 심해질 걸요. 네. 이렇게 자산시장 좋으면 후행적으로 소비가 느는데 그게 이제 고가 소비가 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백화점이 굉장한 수혜 받고 맞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의 상승세를 일시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저는 좀 오래 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대형마트는 성장은 아니지만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옛날에는 대형마트 계속 정책에 피해 주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반대로 가고 있고요. 맞아요. 또 그리고 이런 백화점이나 이마트도 마찬가지고 땅을 많이 갖고 있어요. 맞습니다. 개발하죠, 뭐 동서울터미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숨겨진 호재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터지면 저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 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마침 말씀 잘 해주셨는데 오늘 KB증권 이그전에서도 이 전년도 증시가 좋으면 그 다음에 유통이 좋더라라는 이야기도 함께 좀 내봤습니다. 사실 작년 시장이 엄청 좋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직접 소비로도 넓혀질 수 있는 포인트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경민 팀장님, 뭐 이제 우리가 소비 단으로 넓혀서 요새 소비주들 시장에서 좀 좋습니다. 이쪽에 대한 연속성은 있을 거라고 좀 보십니까? 네,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염수환 이사께서 가장 좋은 지금 키워드 하나 말씀해 주셨던 게 부의 효과. 부의 효과. 예. 일단 쿠팡 사태가 만든 트리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뭔가가 열리기 시작한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신세계 매출 7조 굉장히 좋은 실적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높은 배당, 뭐 이런 명절 앞둔 성수기 그런 이제 시기적인 것도 있고, 뭐 중국의 특수 이런 것도 좀 있고, 전 뭐 지금 제 화면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좀 답답하긴 한데. 뭐예요? 5년과 10년 코스피와 신세계의 주가 추이 시계열로 보면 저는 당연히 종합주가지수를 못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신세계가 종합주가지수보다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만큼 증시와 신세계 이런 백화점의 대표로 볼 수 있는 종목을 사실 그렇게 폄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 정도의 이 어느 정도의 상승력은 늘 만들어냈다라는 점이죠. 그런 점을 이제 경제적으로 풀어보면 아무래도 좀 주가 증시가 좀 화랑일 때는 소비로 연결이 되고 그 소비가 좀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실적이 주가에도 발현이 된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장 뭐 시황의 영향이 아예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주도주가 약간 쉬는 것도 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충분한 말씀드렸던 그런 펀더멘탈 그런 모멘텀을 줄 만한 그런 요인들이 좀 있고 뭐 실적되는 펀더멘탈도 있고라고 한다면. 앞으로 또 기대감, 뭐 중국 내방객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하면 뭐 사실 뭐 이 내수주, 뭐 유통주 뭐 이래 가지고 우리가 하이테크주에 비해서 주가 수익률이 낮을 것이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만 했지만 사실 뭐 그런 건 아니라고 또 이게 증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저는 시장 수익률 정도까지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네요. 지금 시장 수익률이 이렇게 낮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어느 정도 이 선호도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포트폴리오 한 구석에 이런 거 한 종목 정도는 가져가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 기준 코스피가 한 2배 정도 오른 거고 신세계 주가만 3배 정도가 올랐네요. 이제 단순 경기 민감주로 분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신세계. 신세계 지금 그렇죠. 이거는 뭐 거의 지금 성장주? 성장주 유동성장은 다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다. 근데 또 현대백화점이나 뭐 이런 뭐 롯데쇼핑이나 이런 종목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방향성 맞아요. 추이가 거의 비슷하게 간다라는 걸로 봤을 때는 이런 부의 효과라는 게 이런 이 뭐랄까 내수 쇼핑 관련된 종목들한테는 반드시 발현이 된다. 이 점은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이 유통주 전체에서 가장 그래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네. 보이는 게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마트와 신세계 둘 쪽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이제 백화점부터 뭐 새벽 배송까지 다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촌이라고 할 수 있죠. CJ와 또 CJ 대한통운과 또 신세계는 사촌 네. 시간이잖아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새벽에만 안 있었지 낮에는 배송을 다 했었던 물류를 이제 받고. 물류와 유통 그런 거점 이런 것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게 뭐 말이 뭐 그렇지만 그거를 뭐 창고로 써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네. 유통의 어떤 거점으로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강점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좀 이 제재가 풀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물론 지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강세는 좀 네.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유통업종에 대한 이야기 쫙 나눠봤었는데 앞서 저희가 뭐 제목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설 연휴 때 이제 춘절 때 이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더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소비와 관련된 쪽도 눈여겨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염이사님 보셨을 때 얼마 전에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이 소비주들의 낙수 효과가 더 길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도 듭니다. 근데 장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다카이치 총리도 제가 봤을 땐 정치적인 행동을 한 거죠. 표를 좀 얻기 위한 행동이었고, 근데 그 대만을 이제 건들고 나서 굉장히 지지율이 올라갔거든요. 급상승했고 이번에 그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맞아요. 이걸 포기할 리가 당연히 없죠. 네. 그래서 한일령은 그러니까 한일령이 굉장히 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반사수에는 이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고.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 이런 모멘텀들이 또 최근에 좀 급하게 반영되면서 내수주들이 좀 워낙 급등을 했거든요. 네. 호텔부터 해가지고 사실 작년부터 호텔은 되게 좋았고 이제 뒤늦게 또 백화점 여기까지. 최근에 좀 카지노가 좀 부진한 것 같아서 카지노로 한번 좀 순환매 돌지 않을까. 코스피가 좋아서 카지노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외국인 카지노니까 뭐 오겠죠. 중국인들이 와서. 그래서 카지노 쪽으로 한번 또 순환매도 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한 번씩은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은 나오는데 근데 이거를 일시적으로 보지 마시고 또 조정은 나올 거예요. 그 조정이 또 나올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들이 조정받으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가면 이들은 또 맞아요. 쉽니다. 네, 그럴 때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포트폴리오 구성상 뭐 물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네. 뭐 이런 주도주들도 있지만 그걸 이제 한 70 정도 잡아놓으시고 한 2, 30은 내수나 배당주 위주로 이렇게 또 약간 포트폴리오 맞습니다. 다변화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때 좀 내수 쪽에서 중국 소비 수요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은 한번 또 조정 시에 대응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포트 내의 순환매를 잘 노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경민 팀장님, 네. 요거 나오셔서 대한항공 이야기만 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공주들이 오늘 좋았어요. 근데 대한항공을 뭐 항공주는 지금 보기 좀 어렵잖아요. 뭐 달러도 높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데 대한항공인데 좀 둘째가라면 서러운 방산이자 우주항공주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요새 좀 컨콜에서 방산 우주항공 쪽 어필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쪽에 네. 대한 밸류 좀 대한항공 줄 수 있을까요? 지금 근데 그 방산 쪽의 밸류를 주기에는 이제 매출에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이 너무 좀 작기 때문에 네. 방산으로 보기에는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해요. 오히려 지금 위고비나 이런 좀 비만약이 잘 팔리면 항공주들이 쇠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놀러 가서 그만큼 살 빠지고? 그렇죠.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무게가 줄면 뭐 연간 그거는 실질적인 이제 그런 리포트가 있기도 연료가 합니다. 연료가 줄어서.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온 그런 강세에 있어서는 이제 환율의 어떤 뭐랄까 달러가 이제 조금 하락할 거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있고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도 유가를 크게 자극시키진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중국 관광객 인바운드 수요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이제 항공주 전반에 좀 강세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대한항공이 알게 모르게 이제 방산에서 굉장히 좀 프론티어라고 볼 수 있어요. 맞아요. 특히나 이제 그 정찰 자산, 그러니까 이제 조기 경보기 같은 경우에는 뭐 카이나 LIG 넥스원하고 컨소시엄을 맺어서 여러 가지 또 드론 관련돼서도 방산 정시에 가면은 한 켠에 굉장히 큰 부스를 좀 가져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잉의 부품도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럴까 MRO라고 볼 수 있죠. 보잉의 이제 이런 전투기 부분도 이렇게 납품을 하는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매출에 차지하는 부분이 좀 크지 않기 때문에 방산으로서의 어떤 그 멀티플을 이렇게 팍 올리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여객 수요 그리고 오히려 뭐 환율과 이런 좀 유가 여기에 좀 민감도가 좀 높다 보니까 정말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만약에 이제 뭐 드론 그러니까 무인기를 비롯한 드론 쪽에 어떤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멀티플을 자극해 줄 수 있는 계기가 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어떤 이제 여객 수요, 아니 항공 수요에 그쵸. 좀 입각한 이제 그런 밸류가 좀 어울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아직까지는 항공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못 올랐던 부분들 혹시 지금이라도 들어갈 곳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전에 코스닥 시장 자체가 좀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염이사님, 근데 개인 투자자들 매수세로 보면 그래도 올라간다라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개인 투자분들은 이제 최근에 어쨌든 이제 주식을 굉장히 많이 사셨죠. 사고 뭐 샀다 팔았다 이렇게 좀 반복하는 모습들 좀 나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최근에 예탁금도 많이 늘어났고 워낙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밀리면은 뭐 어쨌든 지금 최근의 모습은 그냥 무조건 사겠다.
이게 좀 마인드가 되게 강하신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이제 오르는 날은 어쨌든 좀 회피는 하세요. 굳이 내가 추격은 안 하겠다. 근데 최근에 굉장히 현명한 투자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식시장이 과열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왔고 이격도도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기술적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과열은 맞아요. 예. 그거를 이제 좁히는 그런 조정들이 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쫓아가지 않고 올라갈 때 되게 절제를 잘하세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일단 또 허리띠 풀고 사시고. 예. 저점을 잘 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강세장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좀 강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은 아직은 가지셔도 돼요. 지금 펀더멘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네. 이렇게 주식시장 올라도 PER 9배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도 언제든지 깨집니다. 뭐 변수가 생기면. 근데 그런 게 아직은 안 보이고 또 다행스러운 건 최근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또 바뀌어가고 있어요. 네. 조금 불안불안했거든요. AI 소프트웨어 뭐 이런 맞아요. 이슈들 케빈 오씨.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아침에 또 보니까 거의 또 좀 마무리되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단단해지는 것 같고 그런 걸 본다면 그 지금 개인 투자분들은 네. 변동성에 되게 좀 잘 대응하고 계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염기사님, 그럼 지금 코스닥 시총상 딱 세웠을 때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했잖아요. 코스닥 향후 흐름을 좀 누가 주도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세요? 2차 전지는 뭔가 좀 애매할 것 같기도 하고 제약바이오는 요새 약하고 로봇은 주도하기엔 좀 작을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이걸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그냥 정부 정책으로는 당연히 바이오죠. 뭐 여기를 이길 수 있는 업종이 뭐가 있겠어요? 정부 정책은 뭐죠? 이제 수급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네. 코스닥 이제 뭐 연기금의 비중 높여가지고 어제도 뉴스 나왔지만 그러면 당연히 그걸 좀 생각하니까 코스닥 지수를 생각하신다면 바이오가 당연히 1순위, 2순위는 반도체 소부장. 이건 이제 소부장. 시총 비중이고 네, 다만 펀더멘털은 반도체 소부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스닥의 단점이 대부분 적자가 많아요. 시총 상위 기업들 다 예, 바이오니까. 맞아요. 근데 그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 흑자나는 게 반도체 소부장 쪽이에요. 여긴 돈을 버는 섹터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탈 쪽으로 삼성전자랑 이제 동행할 수 있는 거는 그쪽이니까 그 각자의 선택이에요. 아, 나는 좀 맞아요. 코스닥 쪽에서 펀더멘탈 보고 싶다. 그럼 소부장이나 엔터주 하시면 돼요. 음. 사실 그렇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최강 모멘텀은 뭐 누가 뭐래도 로봇이죠. 로봇이다. 그냥 난 끝까지 모멘텀 가겠다. 어차피 코스닥 모멘텀 아니냐. 아니 액티브 ETF 나온다는데 이게 네. 좀 좋은 방법이 될까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도 이제 펀드 매니저 선정하는데 네. 근데 코스닥 시장의 특징은 펀더멘탈보다는 사실은 모멘텀 이 시장 자체이기 맞아요. 때문에 근데 예전 같으면 바이오가 가장 앞섰을 텐데 바이오가 어쨌든 알테오젠하고 ABL 때문에 약간 좀 신뢰가 좀 이렇게 떨어진 부분은 좀 일부 있어요. 그걸 좀 이제 만회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다른 이벤트가 터져야 되니까. 그러면은 좀 로봇이 좀 최상위에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이렇게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코스닥 액티브 ETF 저도 앞서 오프닝 브리핑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ETF가 염기사님 어떤 업종에서 ETF 나오면은 뭐 좋은 것도 있는데 그 업종 그 섹터의 사실상 끝물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좀 나옵니다. 근데 지금 뭐 액티브 ETF는 그런 생각 안 해도 되죠. 근데 여러 번의 그런 일들이 자꾸만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그런 걸 가져와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반도체도 진작 팔아야죠. 네. 피크아웃인데 이미 이렇게 돈 줄. 근데 지금은요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반도체 사이클도 그렇고 수급의 흐름도 다 옛날 논리로 이렇게 그냥 교과서 꺼내와서 분석하시면 다 틀려버리는 장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액티브 ETF 나오니까 이번 코스닥 고점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완전히 네. 이 주식시장의 틀 자체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액티브 ETF 나온 거는 저는 오히려 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고 네. 정부 정책이 만약에 반대로 간다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맞아요. 그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니까 저는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활성화시키지 않을까. 다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막 올라가는 거 쫓아가는 건 좀 조심하자. 네, 이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회의론을 꺼냈다가 완전히 논리로 박살을 제가 당했을 때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시장이 계속 좋을 거니까 얼마나 더 좋을까. 이렇게 또 자신의 성향을 예. 드러내고. 가끔 회의론을 꺼내긴 하는데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실 때가 우리 시장 아직도 힘이 있구나라고 좀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락한 부분들 체크를 해보면 오늘 방산주도 좀 많이 방산. 빠졌거든요. 방산주는 또 팀장님께 여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일진이죠.
아니 근데 오늘 방탄주 하락의 중심에 있었던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같은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실적 근데 일회성 비용이라고 보면 네. 나쁘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이제 잘 안 나왔으니까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갖다 이제 붙이는 말? 약간 뒷감당을 하느라고 이제 나오는 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뭐 그 뻔히 보이는 그런 말인데 뭐 일시적이 뭐 그거를 모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일시적인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올해는 더 좋아진다. 뭐 그럼에도 괜찮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자체는 일단 뭐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수주 잔량이라고 봅니다. 수주 잔량이 이제 어마어마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K9을 비롯한 뭐 천무 이런 무기 시스템을 일부 또 미국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좀 얘기가 좀 나오면서 사실 K9을 미국에서 일부 이제 개조를 해서 사용한다라면 뭐 게임 끝나는 거죠. 네. 미국이 사용하는 무기라고 한다면 뭐 다른 어떤 수식어가 필요 없는 이제 그런 그런 얘기가 좀 되는 것 같고. 근데 뭐 지금은 뭐 실적도 실적이고 뭐 좀 밸류면 밸류 뭐 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좀 수주가 아직 좀 이렇게 제대로 터지지 않았던 네. 게 가장 큰 것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이제 매칭이 될 만한 페어링 될 만한 그런 종목들도 좀 상당히 막힌 네.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뭐 설 연휴 이후라면 다시금 좀 예. 박차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니까요. 뭐 방산주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늘 강조드립니다만 한켠에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회의론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영향이 국내 방산주에 좀 있을까요? 저는 뭐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 뭐 일본이 가져가고 있는 뭐 방산주, 일본은 또 수출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영향이 아직은 못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본이 이제 이 시장에 끼어들기에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진짜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염승환 이사, 정경민 팀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애프터마켓 브리핑입니다. 오늘 넥스트레이드가 거래 대상 종목을 기존 700개에서 650개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거래 대금이 20조 원을 넘어서며 빠르게 늘어난 데 따른 조치인데요. 대체거래소의 6개월 평균 거래량이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를 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15% 룰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틀 뒤인 오는 12일부터는 50개 종목을 애프터마켓에서는 거래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 속에서 출발한 오늘 정규장에서 코스피는 5,301포인트로 마감, 코스닥은 1% 넘게 떨어지며 1,115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애프터마켓 시세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시가총액 순위권 종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 시세 보시면 삼성전자 16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0.24% 밀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1.24% 빠지며 87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HBM4 우선 공급자 소식이 전해졌지만 SK하이닉스는 애프터마켓에서도 낙폭을 만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정규장에서는 아틀라스 시연 영상으로 크게 점프했죠. 현재 48만 2천 원이고요. 0.84% 올라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현재 0.63% 밀리며 39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률 1위에서 5위 종목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주가 보시면 신대양재지 현재 27.54%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6,0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골판지 원가가 인상되면서 오늘 관련주들 전부 상승했는데 그중 신대양재지가 가장 탄력적으로 올라갔습니다. NXT에서 더 올라가고 있는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대우건설 현재 23.05% 올라가며 7,1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정규장보다 더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적자로 전환하기도 했죠. 다만 예상된 결과였고 또 올해 다시 원전으로 실적 턴어라운드를 노린다라고 발표하며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사적인 주가를 쓴 셀비온 주목하셔야겠습니다. 현재 20.11% 오름세입니다. 32,850원 부근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방사성 항암제 덕분에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순위권에 현재 없지만 정규장 마감 후 상승폭이 큰 종목들로는 우선 DB증권 실적 발표 직후 크게 점프했고요. 방금 실적을 발표한 현대엘리베이터 정규장과 비교하면 한때 7% 넘게 오르며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순위권 종목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지역 난방공사 현재 하락률 4위입니다. 98,400원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12.3% 밀리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직후 하락세가 짙은데요. 지난 4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올해 가이던스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발표되면서 투심은 좋지 못합니다. 또 에이프릴바이오도 하락률 순위권에 있습니다. 현재 하락률 1위고요. 13.45% 내림세입니다. 51,500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악재보다는 임원들의 보유 주식 매도로 주가가 많이 흔들린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또 한전 KPS 현재 순위권에는 없죠. 다만 장 마감 직후 발표한 실적에서 영업이익만 전년 대비 30% 넘게 빠지며 NXT에서 더 큰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거래량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온시스템 현재 거래량까지 함께 붙으며 17.03% 올라가고 있습니다. 4,535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진로봇 B2C 사업에서 B2B 사업 위주로 자율주행 로봇 기술을 움직이면서 조명되고 있습니다. 더블 모멘텀 함께 가져가며 거래량까지 받쳐주고 있습니다. 현재 정규장보다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진로봇 46,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22.77%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 거래량 활발한데 약세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연일 페로브스카이트 텐덤셀 개발로 꾸준히 올라갔는데 오늘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46,3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 2.94%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고체 종목들 중 CIS의 거래량 실리며 강세 움직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 흐름부터 특징주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밤 열리는 뉴욕 증시는 안자은 캐스터와 함께 대비해 보시죠.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브리핑이었습니다. 뉴욕 증시는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특히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 종목들도 강세 보였는데요. 다우 마감상을 보시면 다우 0.04% 올랐고요. 나스닥 0.09%, 그다음에 S&P5 0.47% 상승 마감했습니다. 가까스로 회복세를 보이곤 있지만 월가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AI 매출이 더 견조해질 거라며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고요. 반면 골드만삭스는 단기적으로 추가 매도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역시나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엔비디아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메인마켓에서 빅테크 강세에 힘입어 2% 넘게 올랐는데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모습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메인마켓에 이어 애프터마켓에서도 0.52% 강세 이어나갔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지금이 가장 매력적인 진입 시기라는 점을 투자 의견으로 내놓은 덕인데요. 다만 다른 IB들에서는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한 점도 같이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일단 메타는 애프터마켓에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메타 왓츠앱의 AI 차단 정책에 반발하며 임시 조치를 예고했는데요. 이유는 메타가 AI 경쟁을 저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0.14%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브로드컴은 반도체 훈풍에 힘입어 정규장에서 상승 마감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 AI 설비 투자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누적 1조 1,000억 달러를 넘길 전망이라고 봤습니다. 불과 직전 3년과 비교해도 투자 속도가 크게 가팔라진 걸 볼 수 있는데요. 다만 AI 경쟁은 이제 기술력보다 누가 더 오래, 더 많이 버틸 수 있느냐 싸움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성장보다 투자 효율 그리고 재무 체력을 더 냉정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지금 상태와 시장 평가까지 짚어보시죠.
아마존은 여전히 아마존 웹 서비스를 앞세워 클라우드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지만 생성형 AI 경쟁에서는 후발주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2천억 달러에 달하는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제시해서 이 시장은 이를 부담으로 받아들였는데요. UBS는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알파벳은 지난 1년간 주가가 무려 70%나 넘게 오르며 AI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또 제미나이 3 출시 이후 경쟁력이 재평가됐고 또 구글 클라우드 매출도 48% 급증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다만 시장의 시선은 이제 투자보다는 속도에 쏠려 있습니다. 알파벳은 올해 AI 투자 규모를 최대 1,850억 달러로 제시했는데 실제로 이 투자가 언제 수익으로 연결될지에 대한 부분이 우려로 남아 있습니다. UBS는 이미 오른 주가를 감안하면 단기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라고 봤습니다. 이런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알파벳은 파운드와 100년 만기 채권 발행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술 기업이 초장기 채권에 나서는 건 이 1996년 IBM 이후 처음인데요. 이에 파이낸셜 타임즈는 올해 빅테크들이 AI 인프라에 최대 7천억 달러를 투자할 걸로 예상했고요. 그래서 빅테크들의 채권 시장 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주요 일정도 살펴볼까요? 오늘은 고용과 소비 관련 지표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기지수, 그리고 또 ADP 고용 변화 보고서, 미국의 12월 수입 물가 지수가 나오고요. 여기에 12월 소매 판매까지 연이어 발표됩니다. 실적 발표로는 스포티파이, 코카콜라, CBS 포드가 예정되어 있어서 소비와 제조 흐름 함께 점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전략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에 나섰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맥쿼리 은행이 원유 시장의 공급 과잉을 경고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The market cannot actually bear the risk. Everybody generally agrees the market is very oversupplied globally. We do too. These are our biggest surplus balances that we've seen since we've been doing these models. Ex-COVID, right, obviously. Yet it's very hard to short this market, because you've got this looming risk. Even if it's a very low probability of some supply issue happening, you can't short this market comfortably. 네, 시장은 현재 원유가 공급 과잉이라는 걸 알면서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가 방향성을 쉽게 예단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중요 거시경제 흐름 따라가 봐야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일단 뉴욕 증시 상황부터 좀 점검해 볼까요? 그래도 기술주 저가 매수세가 들어가는 것 같던데요. 일단 미국의 흐름은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조정을 전반적으로 다 받았었잖아요. 맞아요. 예. 이제 한마디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돈 투자한 만큼 성과를 내는 쪽은 주가가 가고 낼 가능성이 있는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는 견조하고 네. 빚을 낸다 그래도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그 수익을 거두지 못하거나 투자를 더 해야 되는 오픈 AI라든지 그 외 회사들은 조금 의구심이 있는 거죠. 대신에 하드웨어 쪽은 여전히 튼튼하죠. 좋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2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처음 나온 숫자죠. 앞에가 2가 나온 거는. 맞아요. 예, 그만큼 이제 반도체를 매우 많이 사겠다. 그다음에 전력망을 빠르게 구축하겠다. 이런 것들이 그 뒷배경에 있는 거죠. 예, 그 투자하는 금액의 대부분은 반도체와 그다음에 전력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에는 의구심을 사라졌다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많이 빠진 애들은 좀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오라클 같은 회사들한테 너무
홀대한 거 아니야? 좀 과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뺐다. 예. 빚을 좀 빨리 냈다고 해서 초반에 많이 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빚내고 있네. 야, 그러면 이제 조금 너희들도 좀 괜찮아지지 않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안해 하면서 조금씩 올려주고 있죠. 예, 그 무슨 말이 너무 덜 올랐어요, 아직은. 더 오를 걸로 예상을 하는데 예.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미국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주주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져야 된다. 네. 예, 그 과정에 접어들었다. 한동안 너무 빚을 안 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그 행동에 좀 힘들어했던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적응을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네. 우리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게 당연한 건데 예, 그들은 제조업 기반이 아니었으니까. 제조업 기반이 아니고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항상 현금이 돌았기 때문에 뭐 현금 나오면 나눠주고 예, 아주 좋았죠. 예, 꽃놀이를 한 10년 하다가 그럼요. 예, 이제는 빚을 내서 투자 안 하면 중국한테 먹힐 수 있다 이런 위협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좀 변한 것 같긴 한데 향후 지금 뭐 엔비디아 실적 전까지는 뭐 큰 이벤트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무난하게 가겠죠. 이런 흐름에서. 뭐 이제 대외 변수가 가끔 이제 흔들긴 할 텐데 뭐 이란 지금 뭐 아무리 얘기 나오고 뭐 호르무즈 해협 나오고 또 무슨 피자 이슈 피자 나오고 인덱스, 예, 펜타곤. 예, 피자 시켜 먹을 수도 있는 거지. 단체 회식했나 보죠. 예. 그거 갖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 그렇게 이제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근데 지금 상수예요. 만약에 그게 진짜 변수 아닌 리스크라고 상수. 생각했으면 유가가 급등하든가 네. 우리나라 정유주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 뭐 흥구 석유 뭐 이런 거 한국 석유 뭐 이런 것만 올라가잖아요. 예, 그런 거는 그냥 테마. 예, 그런 거 일축하시면 되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웬만한 거 아니면 지금 이제 워낙 센 것들 많이 미사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봤고 그래서 그냥 항공모함 출동하는 정도로는 기별도 안 간다. 예, 기별도 안 갑니다. 이제 네. 항공모함에서 쏘고 막 해야 이제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 사람이 원래 적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네. 당분간 뭐 벌써. 미국 시장은 뭐 AI나 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는 굳건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 안에서 결국에 이제 완성은 뭐 자율주행이나 로봇 쪽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뭐 이제 로봇 관련주라든지 현대차 그룹주들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 가지 보셨을 거예요. 아틀라스 뭐 백더블링 했다. 이런 영상도 많이 보시면서 저번에 공개됐을 때 너무 좋으니까 주가 이번에도 올라가겠지 뭐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 이거죠. 요새 뭐 로봇주들 보시는 분은 뭔가 좀 이 육아하시는 기분? 어우 잘 걷네. 아이고 이렇게 또 성장했어. 어우 덤블링도 하네. 많이 컸네. 하면서 뭐 기분 좋은 포인트를 가져가실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가 사실 오늘 시원하게 올라가는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뭔가 더 신선한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대표님. 신선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이번에 이제 보면 CES에서 중국 그 기업들이 이제 쇼를 많이 보여줬잖아요. 근데 캠프 이런 거. 예, 오히려 지금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한 작업을 하는 걸 보여줬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그게 반응을 보였죠. 근데 우린 이것도 할 수 있어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어제 IR 비슷한 걸 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또 이제 리포트들이 막 나왔는데 제가 혼자 막 떠들었던 얘기들을 이제 썼더라고요. 예, 그래서 테슬라 20분의 1만 돼도 80만 원이다. 뭐 이런 얘기 썼죠. 그 얘기는 AI의 결국엔 끝판왕은 피지컬 AI인데 피지컬 AI의 가장 대표적인 건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네. 네, 그 두 개를 현대차가 하겠다라는 거고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말고도 지금 보면 구글 웨이모랑 협업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었는데 웨이모에서 5만 대 주문했잖아요. 네. 네. 이건 차 파는 거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하나 봐요. 근데 이것도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5만 대 꽤 큰 거 아니에요? 큰 겁니다. 근데 이게 더 많이 나가겠죠. 더 많이 나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이 팔리겠죠. 추후에 더. 예,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구글 웨이모뿐만 아니라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구글 웨이모도 우리가 납품하고, 우리는 또 자체 또 로보택시도 만들고, 자율주행 이슈는 또 계속 가져갈 거니까. 뭐 다 무덤발식으로 다 가는 분위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테슬라는 A부터 Z까지 본인이 다 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는 지금 협업하는 거죠. 안드로이드 체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웨이모, 그다음에 엔비디아, 현대차가 협업을 해서 같이 다 진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빠르게 쫓아갈 수 있습니다. 테슬라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폰을 빨리 쫓아갔죠. 예, 그것과 같은 위치. 구글은 한번 해봤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와 손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었고 예전부터. 근데 오만대의 이 의미는 뭐냐면 로보택시 시장을 더 키우겠다라는 거에 방점을 둬야 됩니다. 자율주행차 시장 파이는 커지는데 변수는 지금 알파마요 아닌가요? 이 알파마요 때문에 테슬라, 반테슬라 이렇게 양분되는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을까요? 근데 웨이모는 웨이모 나름대로 지금 계속 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가고 알파마요는 이제 테스트를 계속 하겠죠. 네. 예, 현대차에서 그걸 발전시켜서 로보택시를 출시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럼 그 알파마요를 적용한 거를 뭐 구글이 갖다 쓸지, 뭐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로보택시를 팔지, 맞아요. 예, 누가 사갈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은 파운드리 업체가 되는 겁니다. TSMC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단에 있을 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웨이모, 레이더, 라이다를 겸비해서 이쪽 하나의 채널로도 갈 수 있고 그렇죠. 알파마요를 통해서 또 다른 채널로 가서 뭔가 이제 테슬라와 견제를 계속하는 그림을 앞으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림은 좋아요. 근데 주가가 못 가는 거는 현대차 그룹은 지금 관세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혹시? 그렇죠. 관세로 누르는 거죠. 근데 관세가 아직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됐죠. 그것 때문에 약간 누르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자동차를 섹터 매니저들이 자동차를 샀던 외국인들은 이제 이게 자동차가 아니죠, 더 이상. 예, 그럼 팔고 나가야죠. 아, 온전히 로봇으로만 밸류를 준다. 그렇죠. 그럼 로봇으로 변리 주려면 테슬라를 샀던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쉽지 않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교체. 외국인 지분이 한 6% 정도 줄었는데 교체 과정이다. 아, 근데 현대차는 차도 잘 팔고 로봇도 잘 만드는 그런 그림이 그려야 주가가 잘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은 그냥 단계에 빨리 올랐으니까 3주 올라오고 지금 3주째 쉬는 거거든요. 3주 올라오고 3주 쉰다. 다음 주가 기대된다. 다음 예. 주는 이제 근데 연휴 끝나고 3주 나서. 넘었으니까. 그럼 연휴 끝나고 나서. 목요일부터는 좀 흐름을 만들어 간다.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뭐 점쟁이가 아닌데 예, 제 내피셜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올해 안에 80만 원 간다. 갈 때가 되긴 했어요. 예, 올해 안에 80만 원 이상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증권가에서 계속 목표가 지금 80만 원 낸 곳이 한 세 제 곳인가 되더라고요. 유튜브를 보고 그 리포트를 썼나 봐요. 예. 아, 위즈웨이브를 보고 예. 그 논리는 제가 가장 빨리 얘기했는데 예. 음. 재밌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야기했다. 이건희 그 대표와 함께하고 기록에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유튜브 나와 있고 예. 저희는 이건희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80만 원 이야기했죠. 반박하실 분들은 예, 네. 나와서 하시면 되죠. 예. 자, 대표님 그러면은 현대차도 쫙 많습니다. 오늘 뭐 윗꼬리 단 종목들도 많은데 오토에버가 그나마 조금 굳건히 퍼센테이지가 좀 높은 상태로 끝은 났습니다. 현대차 그룹주 쫙 줄 세워봤을 때 그 다음 주에 만약에 뭐 이제 좀 본다면 네. 어디가 가장 괜찮아 보이십니까? 일단은 지금 뭐 메인은 현대차인데 그 안에서 가장 빨리 트레이딩도 가능하고 좀 변동성이 큰 거는 현대 오토에버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조만간에 무슨 얘기 들릴까요? GPU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 슬슬 나오겠죠. 예. 그 얘기 나오면 어디부터 움직일까? 그러면 현대 오토에버부터 움직이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현대차도 가져가서 학습을 시켜야 되고, 네.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관련돼서 뭐 얘기도 해야 되고, 네. 알파마요만 쓰는 게 아니에요. 알파마요라는 건 소프트웨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결국은 여기 엔비디아 칩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GPU 가 결국에는 있어요. 그거를 오토에버가 아마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자율주행만 한해서 본 거잖아요. 근데 현대차는 지금 로봇으로 보시는 분들도 로봇 많으니까. 학습은 현대차가 시키니까. 그렇다면은 뭐 로봇 관련주로는 현재 모비스도 함께 쳐줄 때가 있으니까. 모비스도 부품을 만들겠죠. 네. 모비스 그다음에 HL 만도까지 같이 이제 아마 공급을 할 걸로 보이고 뭐 다 계획 얘기했는데 안 믿는 것 같아요. 28년도에 만든다 그랬는데. 그죠? 28년도라서 좀 멀게 느껴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건 주가가 좀 추가적으로 안 올라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달에 간다고 하는 거는 금방 믿으면서 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한 4, 5년 걸릴 것 같은데 예, 4, 5년이 더 걸릴 수도 있는데 2년 뒤에 만든다고 하는 것도 지금 못 믿는 예. 야, 오늘 대본에 머스크 얘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떻게 하든 자꾸 머스크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건희 대표님하고 이야기하면 항상 어떤 머스크. 어떤 머스크까지도 불러드리는. 스페이스X 상장하려고 하니까 예, 달에 간다고 하잖아요, 화성에서. 예, 맞아요. 예, 아주 머리가 좋아요. 데이터 센터 만든다고. 예, 그렇습니다. 이 또한 비관적으로. 예, 비관적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예, 냉방 비용 아끼자고 발사 비용에 그 안에 칩을 다 바꿔야 돼요. 어. 네, 방사능에 노출되면 반도체 그냥 바로 박살납니다. 어. 예.
그럼 특수 반도체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일반 반도체의 거의 1000배 가격. 그렇습니다. 머스크가 또 이 방송을 봐야 되는데. 네. 그렇죠? 아니 이제 꿈과 희망을 제시하는 거죠. 미래 비전. 네. 이렇게 가야 된다 우리가. 참고해봐라. 그렇습니다. 그거 보면 난리 나는 거 아니고요? 봐야 되는 거 맞아요? 아니 뭐 난리 나도 저한테 뭐 이렇게 할 건 없죠. 해코지 할 건 없죠. 네, 맞아요. 그냥 네. 제 캡처해서 의견인데 뭐. 네. 그렇죠. 트위터에 하나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저 신경 안 쓸 겁니다. 뭐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자율주행 부분, 로봇 부분 쭉 이야기를 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따로 떼서 네. 국내 로봇주들도 여가에서 좀 쉬는 종목들이 많아졌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떤 흐름에 있다고 보십니까? 좀 많이 쉬어야 돼요. 로봇주들은 쉬어야 된다. 예, 예, 많이 쉬어야 됩니다. 너무 비싸다. 예. 성과도 없는데 비싸다. 알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랑 뭐 한다고 하는데 뭐 한다고 지금 얘기 나왔나요? 네, 구체적인 게 그렇죠. 없으니까. 없죠. 예. 그러면 쉬어야죠. 네, 또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숫자로 어느 정도 증명도 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국내 로봇주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투자 노하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머니쇼 플러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